오늘은 근현대사인데 이제 어제 조선시대가 여러분 어쨌든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조선시대가 이제 거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근현대사라고 하면 근현대사의 시작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보통 고종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종 때는 아니지만 고종이 즉위했다 하면은 이제 근현대사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 고종 전에는 누구였죠? 순, 헌, 철. 순헌철의 세도 정치 기간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시작되는데, 이 근현대사는 사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사실 근현대사란 말만 들어도 여러분 이미 뇌가 동작을 다 멈출 수도 있어요. 근현대사? 그게 또 뭔 소린가 하고, 근현대사가 뭔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에 일단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대. 근대가 무엇이고 또 현대는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확하게 말해서 근대는 현대와 과거에 있는 이 봉건 시대의 중간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란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고, 봉건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시대 때까지 지난 시간 배웠던 조선 전후기를 포함한 조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려면 우리가 일단 현대 사회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 사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뭔지 알아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투표. 누가 말했어요? 플러스 1점.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 민주란 말이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말인데, 곧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하죠. 지도자를,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게 돼요. 근데 반대로 봉건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을 투표를 해서 뽑나요? 아니죠. 왕을 어떻게 뽑냐면 세습을 하게 돼요. 세습. 자, 이게 바로 봉건 시대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평등 사회입니다. 평등 사회.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반대로 평등 사회의 반대는 뭐냐? 조선은 평등하지는 않았어요. 조선이 뭐가 있었냐면 신분제. 조선은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분 배웠죠? 우리가 배운 조선 신분 뭐뭐 있죠? 양반, 농민, 농민을 포함한 이제 상민, 천민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 현대사의 또 다른 조건, 이제 특징인 거죠. 특징.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말은 조금 더 경제가 발달해서 굉장히 그 상업, 공업 등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이제 봉건 사회는 대체로 어떤 형태냐면 자급자족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고 사고 파는 것보단 자기들이 먹고 살 걸 그냥 이제 구하는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업 중심 사회입니다. 농업 중심. 농업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세습입니까?
민주주의죠. 평등사회입니까? 신분제입니까? 평등사회죠. 자본주의입니까? 자급자족 사회입니까? 자본주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보통 이런 형태의 현대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봉건 시대, 과거 좀 오래된 국가들의 시대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그 만들어져 가는 중간을 근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대. 이해가 됐나요? 근대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제도나 기술이나 사상이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근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이걸 근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근대라는 말도 쓰지만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화. 그리고 이제 개화를 하려면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어쨌든 근대적인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개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개화가 싫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현대화되는 게 싫어. 나는 근대화되는 게 싫어. 난 옛날 것이 좋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척화라고 이야기해요. 척화. 여러분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흥선대원군이 무슨 비를 세웠죠? 척화비를 세웠죠. 네. 척화 또는 다른 말로는 척사라고도 합니다. 척사. 이제 서양 것들,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사악한 것이다. 척사.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대적인 새로운 무언가들이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있냐? 기술. 미안해요. 다시 쓸게 이거. 기술, 제도, 사상이 들어오는 걸 개화라고 한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대적인 기술, 제도, 사상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고 이게 들어오려면 결국 봉건적 요소들 그 조선시대가 갖고 있었던 뭐 세습, 신분제도, 농업 중심 사회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화라는 이게 바로 이제 개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됐어도 어쩔 수 없죠. 자, 한 가지 또 설명할 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또 써보세요. 근데 아까 개화라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개화라면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지금 외우세요. 바로 기술, 제도, 사상이 새로운 것으로 들어오는 걸 근대라고 하고 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씩 달랐는데 뭐가 있냐면 온건 개화와 급진 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건 개화, 급진 개화. 온건하다는 건 주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급진하단 말은 변화를 더 좋아하고 개혁을 해도 좀 더 과격하게 더 많이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건 개화론자들은 이 당시에 개화를 다 주장하는데 온건 개화론자 같은 경우는 야 우리 그냥 기술만 새로운 기술들만 받아들이자.
사람들이고, 이 급진계화론자라는 그 기술만 받아들인다고 우리나라가 근대화 되는 게 아니다. 제도와 사상까지 완전히 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급진계화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건계화론자는 조선의 형태는 갖추면서 조선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기술만 새로운 기술들만 받아들이자 했던 거고, 급진계화론자는 이제 제도나 사상까지 받아들이자는 건데, 이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 온건계화의 중요한 모델이 그 청나라에서 했던 양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계화는 일본에서 했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60년 정도 빠르게 이 근대화, 개화를 시작했는데, 이 메이지 유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그 에도 막부를 몇백 년 동안 지속되던 그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면서 이 메이지 유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근대 국가가 탄생하게 돼요.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완전히 사무라이 시대를 완전히 없애버려 일본이. 이때 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 말 들어봤죠? 칼 차고 다니고 뭐 남학신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다큐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개화를 이제 나름 성공적으로 거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는 또 여기는 척합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화 자체가 싫다고 주장하는 척화파. 난 개화는 좋긴 좋아. 그런데 온건개화와 급진개화로 나눠진다라는 내용. 이 온건개화와 급진개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온건개화는 처음에 개화 정책을 펼쳤던 그 명성황후, 여기는 민씨 정권이라고 합니다. 명성황후가 민씨거든요. 그 지난번에 내가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보통 아내나 엄마가 정권을 잡으면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그 오빠나 남동생들이 같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민씨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온건개화론자들이고, 그 급진개화파에 우리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급진개화파들이 하도 온건개화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죠? 나중에 배웁니다. 갑신정변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공부를 하기가 좀 쉽다. 알겠죠? 알겠어요? 자, 오늘은 이 근대사를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나라 근대사는 역사가 근대사를 딱 반으로 쪼개면은 딱 두 부분입니다. 언제냐면 여기 1910년 일제강점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종부터 해서 일제한테 완전히 국권이 피탈되는 때까지 첫 번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두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부터를 우리나라는 현대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사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개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나라의 개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두 번째, 개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아까 말했지만, 개화를 하려면 개항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제도와 사상과 기술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다 주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그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침탈이다.
침탈은 이제 빼앗아 간다는 말이거든요. 침탈. 뭐 이 당시 뭐 많이 있었죠. 뭐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 뭐 청나라도 있었고 점점점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침탈이 이루어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눈독 들이고 욕심내서 빼앗아 가려고 했던 나라는 일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성공한 거죠.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 중간에 우리나라도 빼앗길 수만은 없다. 항일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항일운동. 일본에 대항한 항일운동. 그래서 그 항일운동들이 무엇이 있느냐? 침탈이 무엇이 있느냐? 개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근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 근대사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종이 즉위한 때부터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근대는 이 개항이 이루어지는 때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고종 저는 순원철이었는데 고종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의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돼요. 섭정이라는 말은 왕은 아닌데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걸 섭정이라고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대표적인, 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척화파일까 개화파일까?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뭘까요? 여러분 음소거를 풀고 언제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수업을 하니까. 흥선대원군은 개화파일까 척화파일까? 척화. 척화파대로 대표적인, 다른 말로 뭐라고 여러분 다 알죠? 쇄국정책.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요. 통상이란 건 서로 상업 거래를 서로 트는 걸 이제 통상이라고 하고, 수교 관계를 맺는 거죠. 다른 나라랑 이 통상 수교를 거부한다. 쉽게 말해서 척화를 주장하는 거죠. 척화. 나는 개화가 싫어 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그 인물이죠. 이때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세트로 외워야 돼요. 예전에 했었는데 재병, 오미척. 자, 지금 외워보겠습니다. 재병, 오미척. 시작. 재병, 오미척. 그 목소리를 꺼놔도 선생님을 따라서는 하세요. 그래야 바로바로 외워지니까. 이때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용. 일단 두 가지 먼저 설명하자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우리나라 이쪽 대동강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양놈들, 쉽게 말하면 이 코가 높고 눈이 파란 사람들을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하다 얼떨결에 이 배를 통째로 불태워버려요. 싸움이 나서.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병인 양요는 같은 해인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났는데, 병인 박해가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천주교 신부님,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박해를 당해 순교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병인 박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본국에서 알게 돼서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어디였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점점 이제 단단해지고 있는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이 하도 그 개화를 안 하고 개항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 흥선대원군의 아빠였던 남영군을 인질로 붙잡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흥선대원군의 아빠였던 남영군은 사실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시신을 인질로 거래를 하려다가, 사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미수 사건이에요. 하려다가 그 전에 걸려요. 그래서 이건 실패로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 미는 뭐냐면 신미양요. 이건 아까 제너럴 셔먼호를 보냈던 미국이 시간이 지나도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상하게 안 오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통째로 다 불이 타버렸대.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우리나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군대를 보내는데 이것도 병인양요와 마찬가지로 막습니다. 아예 이 당시에 미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약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죠? 약했던 건 아니고 이제 소수의 군대들이 배 몇 척 끌고 왔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 서양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척화비를 세고. 척화비 내용은 이제 통상수교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제병, 옴미척.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병, 옴미척. 오케이. 자,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흥선대원군은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왕권 강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왕권 강화. 왕권을 굉장히 높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을 당해요. 탄핵.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여러 선비들의 탄핵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퇴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고종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종의 와이프였던 이제 명성황후가 정권을 잡게 돼요. 명성황후. 근데 명성황후만 잡은 게 아니라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민씨 정권이라고 하고, 명성황후는 척화론자는 아니었고 개화론자였어요. 근데 개화는 개화인데 무슨 개화? 온건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온건 개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명성황후가 정권을 잡으면서 민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개화를 하는 그 개항을 먼저 해야 돼요. 개항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이 보통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 또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꽁꽁 문을 닫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시험에 가끔 이 강화도 조약 내용도 가끔 나와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해안 측량권, 시외법권, 이 정도 일단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 배경은 여러분 아는 그 운요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운양호 사건, 우리말로 말하면 이 운요란 배가 인천 앞바다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어요. 살짝.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서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야, 왜 우리 배 공격하냐?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니네 배상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럼 조약 맺자 조약. 근대 조약 맺자라고 말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해안 측량권이라는 건 조선 앞바다, 조선에 있는 뭐 동해나 서해나 남해를 일본이 뭐 이제 와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치해복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조선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법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치해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란 건 조선과 미국입니다. 그 서구 이건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최초의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 결국 쇄국을 하고 있다가 개항이 시작됐고 개항이 시작되면서 개화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좀 외우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음표 형제랑 건우 형제가 있어요. 그죠? 음표랑 건우. 건우가 먼저 말하는 걸로 해야겠다. 지나가다가 강주 목사님 비슷한 사람을 본 거야. 은표 형, 저거 강조인가? 저 강조인가? 따라해보세요. 강조인가? 자, 마이크 켜고 빨리 시작. 저거 강조인가? 강조인가? 강조 목사님이랑 남겨서. 그러니까 은표가 야, 강조 목사님이 너랑 동갑이냐? 자, 지금 말하는 거 써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좀 이따 쓸 시간 줄 건데. 동갑이냐? 동갑이냐? 그러고 나서 은표가 열이 받았어요. 건우가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으아, 이 자식 독고다이네, 독고다이. 독고다이란 말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음소거 풀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독고다이라는 말 알아요? 근데? 독고다이라는 말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일본 말에서 하는데 약간 꼰대랑은 좀 다른데 야 독고다이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야 건우가 야 저거 강조인가? 하니까 야
동갑이냐? 와, 이 자식 독고다이네. 이렇게 강조인갑? 동갑? 와, 이 자식 독고다이네. 동갑이냐? 이런 추임새를 넣어줘야 좀 외우기 어렵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처음부터 음소거를 풀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시작. 저거 강조인갑? 강조인갑, 강조인갑, 동갑이냐, 동갑이냐, 와, 이 자식 으아. 독고다이네. 고다이네. 그냥 독고다이네. 짧게 하면 강조인갑, 동갑, 의아독고 이렇게 강조인갑, 동갑, 의아독고 지금 외워보겠습니다. 10초 줄 테니까 외워보세요. 시작. 강조인갑, 강조인갑, 동갑, 의아독고. 강조인갑, 동갑, 강조인갑, 강조인갑, 동갑, 의아독고. 강조인갑.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강화도조야. 방금 배웠던 조미수호 통상조야.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농민운동, 가보개혁, 을미, 사변. 도 되고 을미 개혁도 되고 좀 이따 하고 아관, 파천, 독, 독립협회, 고종의 광무개혁, 저는 대한제국. 그래서 근현대사 사건을 지금 한 번에 우리가 다 지금 끝냈습니다. 자, 우리 밑에 거는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몰라도 돼요, 밑에 거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따 한번 하고, 알겠어. 한번 하고. 강조인가? 그냥 동갑이냐? 와, 진짜 독고다이네. 좀 리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음소거 풀고. 자기 입으로 해보세요. 시작. 강조인갑? 강조인갑, 독고다이네. 동갑이네. 알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이 수업 못 들어온 사람 없죠? 네.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네, 여기를? 승민 형제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하세요, 건우 형제. 승민 형제요? 승민 형제. 뭐라고?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 여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 안 들어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결국엔 개항을 했어요. 개항은 항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내가 써준 건데. 개항을 하게 돼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가 시작됐어요. 아까 말했지만 개화라는 건 원래는 기술, 제도, 사상이 변화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온건 개화를 하고 있을 때야. 온건 개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온건 개화는 여기 있는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건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이 당시 신식군인이었던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인이 생겨요. 그러면서 구식군대들이 차별을 받게 되면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개화 싫어 하면서 난을 일으켜요.
두 번째. 두 번째 일어나서 아까 왜였죠? 갑신정변인데 이 갑신정변은 이 민씨 정권이 하는 온건계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민씨 정권이 사실 이때 정치적으로 이제 비리나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내가 좀 더 깊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다 이제 실패로 이제 끝나죠. 실패로 끝나고 세 번째 이번엔 농민들이 일어났어요. 동학 농민 운동. 이 동학 농민 운동은 일단 써놓으세요.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 봉건이란 말 아까 우리 하긴 했는데 네 번째 가보 개혁.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아까 배웠죠 우리 임갑 동갑 임갑 동갑 임갑 동갑 강조 임갑 동갑이냐 할 때 그 내용 배우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좀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됐죠? 우리 이 내용을 좀 깊게 좀 대충은 알 필요 있는데 여기 한번 내가 정리를 따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이모군란. 이모군란이 왜 일어나냐? 이모군란은 그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어요. 특히 이 당시 민씨들이 정권을 많이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군대를 담당하고 있던 민겸호라는 사람이 구식군인들을 차별을 어떻게 했냐면 몇 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갖고 있었어. 자기 이속을 챙기느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도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월급을 줘요. 근데 월급을 이 당시에는 쌀이나 그런 걸로 주니까 군인들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쌀을 받았는데 그 쌀 중에 절반이 알고 보니까 모래인 거예요. 모래를 섞어서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인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겸호를 죽여요. 민겸호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누굴 바로 데려오느냐?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려와요. 우린 개화가 싫어요 하고 흥선대원군을 바로 데려와요. 근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청나라 군이 개입을 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모군란 때문에 이때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뭐 일본 공사관이나 청나라 군인들을 많이 공격하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과 조약을 맺게 돼요. 그걸 배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미안해요. 임재상수. 임재상수가 뭐냐면 이모군란 때문에 맺은 조약, 제물포 조약. 이건 이제 일본이랑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말이 좀 어렵죠? 미안합니다 이거. 청나라랑 맺은 조약. 그래서 이 제자와 상자를 따서 임제, 상수. 수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사인데 3차 수신사일 때 보내거든요.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이번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이 급진개화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이 친일적인 성향이 있어. 친일은 그 일제강점기 친일파랑은 다릅니다. 이 친일은 그래서 일본이 이 정변 전에 도와주기도 어느 정도 약속도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우체국으로 볼 수 있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문 열었나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민씨 정권의 그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제 개화당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개화를 똑바로 해라라고는 의미에서 당을 세워요.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정권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일천하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우정총국, 개화당 수립, 뭐 3일천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제 갑신정변이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일으켰던 이제 김옥균이나 박영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일본과 청나라한테 그 배상금 문제 때문에 조약을 맺게 되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고, 그리고 중요한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입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때 계속 이게 청나라 군, 일본 군인과 계속 연루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청군, 일본군이 둘 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일본도 남의 나라에 군대가 들어와 있으면 사실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뭐 자기들 나라도 아니니까 일단 자기들이 철수하기로 해요. 철수하기로 하는데, 대신에 우리 서로 같이 철수하자. 한쪽이 대신에 군사를 보내는 걸 파병이라고 하거든요. 한쪽이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꼭 연락을 해주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일본에 연락을 하기로,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청나라한테 연락을 하기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요.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그걸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건 때문에 청나라나 일본의 그 내정 간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영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조약들을 맺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학 농민 운동은 처음에 언제 일어나냐면 고부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두면서 농민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부라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동학으로 하나가 돼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고 이때 이제 고부 군수가 이제 결국에는 쫓겨나고 이 동학 농민도 처음 이 농민 봉기도 이제 해산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1차 봉기 본격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이제 그러니까 해결하러 왔던 해결사를 안핵사라고 하는데 이용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결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그 잘못을 거기로 몰고 조병갑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 주도자들을 탄압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다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봉기. 그래서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무장이라고 하는데 무장봉기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하게 되고 이들이 그 정읍에 있는 황토현이라는 지역에서 큰 승리를 하게 돼요. 관군과 싸워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전주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전주성 점령. 이 당시 전주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이 당시 여기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뺏기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바빠진 거예요. 왜냐면 곧 있으면 이제 한양까지 서두를 기세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전주성 점령 이후에 청나라 군인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청나라 군들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본군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청나라 군이 연락을 해서. 그래서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이 2차 봉기 내용을 보면 전주성은 점령을 했지만 여기서 그래도 협상을 하게 돼요. 전주, 화약. 화약이란 건 화해의 약속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뭐 결정이 되는데 뭐 패정 개혁안, 뭐 봉건적인 제도들을 다 없애달라. 뭐 신분제도나 아니면 과부들의 재혼 이런 것들을 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패정 개혁안이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농민들의 정치 자치기구인 집강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주화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농민군이 그래서 해산을 했는데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왔던 청군과 일본군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협상을 했어. 동학 농민군과. 그러니까 이제 청군은 오케이 알겠다 했는데 일본군은 역시 달라도. 그래서 야 우리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갑자기 일본군이 온 김에 경복궁을 점령하게 돼요. 온 김에 경복궁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래서 이 일본군이 진짜 대단한 게 경복궁 점령했던 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고 빼앗기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건데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바로 우리나라한테 뭘 하게 하냐면
아까 나왔던 4번 가보개혁을 바로 해요. 가보개혁.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그 근대화 개혁이죠. 쉽게 말하면 근대화 개혁인데 하게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를 어쨌든 빨리 근대화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식민지로 만들려는 어떤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보개혁 내용은 뭐 여기서 몇 가지 말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신분제, 과거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필기노트에 보면 밑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신분제와 과거제도가 없어졌다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는 평등 사회가 되면서 완전 근대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걸 갑작스럽게 일본이 이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가부격은 우리의 의지 절반, 또 일본의 강제성 절반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가부격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러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또 이번에는 농민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돼서 이번에는 일본군이 일본군과 조선의 관군은 어쨌든 농민군을 막아야 되니까 관군이 동학 농민군과 또 싸우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예,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패배하게 되고 그 전봉준도 잡히게 되면서 동학 농민운동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가끔 헷갈리게 나올 때 있어요. 자, 청일전쟁 누가 이겼을까? 일본이 이겼죠. 청일전쟁 끝에 청나라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당시 나라 사람들 그놈의 조약을 그렇게 좋아해. 맨날 조약을 맺죠. 뭐 할 때마다. 그게 뭐냐면 시모노 새끼 조약. 시모노 새끼 조약인데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 시모노 새끼 조약에서 뭘 인정하냐면 청이 조선 지배권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투사를 싸우다가 이제 청나라 그래 일본 너희들이 조선 가져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뭐가 있었냐면 요동반도 하량. 요동반도는 요동반도 우리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 이쪽 지역을 일본한테 빌려준 한량이라는 건 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어떤 군사적인 거점으로 삼아서 대륙을 진출하는 그 발판을 삼으려고 요동반도를 이제 달라고 해서 얻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내용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내용 지금 4가지 배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농민운동, 가부개혁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금 쉴까요? 네. 네. 오케이. 예. 자, 아까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 지금 화면 공유 안 됐구나. 이제 됐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제 끝을 냈는데,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여기 봅시다. 여러분 보이죠? 잠깐 여러분 뭐 상식을 위해서, 자, 여기 흐르는 이 강 보이죠? 이 강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사회 시간에 안 배웠나요 혹시? 황하강이라고 해요. 그 여기 이렇게 보이는 강. 이건 뭘까요? 맞추면 아이스크림 하나. 양쯔강, 다른 말로 양자강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그 여러분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우한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 상해. 나중에 나오는데 상해.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고, 나중에 이 상하 임시정부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면 여기 충신까지 도망을 가요.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여기에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를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요동반도. 근데 요동반도를 아까 여기를 일본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넓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야 이거?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일본이 이제 요동반도를 이제 하향받게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당시는 지금 제국주의 시대라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영토 확장에 관심이 많은 때예요. 이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3국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삼국 간섭. 따라해보자. 삼국 간섭. 선생님은 이게 언젠간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 근데 요즘 추세로 볼 때는 언젠가 한번 나올 쯤이 되기도 했어요. 삼국 간섭. 그래서 이 삼국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참여해가지고, 야, 일본 요동반도를 먹는다고? 뱉어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왜 나오지? 약간 이런 분위기야 지금. 보이죠? 프랑스랑 독일이랑 러시아가 지금 일본을 등을 치면서, 야, 요동반도 토해라 토해, 어디 끼어드냐 너.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토해내게 됩니다, 다시. 근데 사실 이때 원래, 자 이제 분위기를 봅시다. 그게 바로 3인국 간섭입니다. 요동반도를 토해내게 했던 사건. 그래서 우리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동반도를 토했다. 자, 원래는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 후에 일본의 지배권, 특히 조선에 대한 지배권이 굉장히 상승세였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상승세였는데 이게 삼국 간섭 이후에, 삼국 간섭 때 일본의 지배권이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좀 뜻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그 서구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일본이 잠시 주춤하게 돼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원래 우리나라 이 당시 이제 이 민씨 정권은 원래 이제 친청파였는데 청나라가 어쨌든 이제 일본한테 졌잖아요.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어요. 원래 청나라 중심으로 나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청나라 대신에 그 다음 갈아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친러 내각을 세우게 됩니다. 민씨 정권이. 왜냐면 일본은 너무 이제 아마 이 민씨 정권이 보기에도 일본은 너무 속내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로 편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지금 안 그래도 요동반들을 토해서 섭섭한데 이번엔 이 민씨 정권이 친러 내각으로 갈아탄다네. 그동안 강원도 조약도 맺고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지배권을 얻어가지고 청나라도 이기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이때 이제 여기가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러시아 편을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너무 속이 상했어.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민시장 정권에 이제 명성황후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지배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을미사변은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그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괜히 죽은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배권이 이번엔 청나라에서 이제 겨우 이겨놨더니 러시아로 갈 것 같으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킨 거예요. 을미사변 이후에 곧바로 갑오개혁을 원래 1차, 2차 갑오개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을 이어서 해요. 근데 이제 해가 갑우년에서 을미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을 하게 돼요. 을미개혁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 단발령이 있습니다. 일단 단발령만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단발령이란 건 뭐냐면 원래 조선 남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상투를 틀지. 근데 그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걸 단발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반대가 많이 심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 곧바로 이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도 없고 명성황후도 없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러시아 할 때 아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반파천. 실제로 고종이 도망갈 곳은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한테 기대고 있었고 일본이 지금 이제 세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근데 이 러시아로 도망을 가니까 이번엔 또 러시아의 지배권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리 고종, 왕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이권들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이권.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권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고 왕도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권들을 서로 수많은 열강들이 서로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권 침탈장이 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보여줄게요. 음... 자, 지금 화면 사진 보이죠?
보이는 것처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여기 보면은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산림 채벌권, 그러니까 나무를 캘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금강 채굴권, 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철도 부설권, 철도를 세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전화 부설권, 전화 있죠, 전화. 지금 전화는 이 당시 아예 없었으니까 전화 부설권 이런 것들을 여기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요.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뭐 여러 나라들이 있네요. 이런 게 이제 이권 침탈장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권 침탈장이 되다 보니까 이때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냐?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인 독립협회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부정하는 것, 러시아 반대, 러시아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고종,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 있지 말고 돌아와라. 환궁이란 말은 이제 궁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여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서재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시민 단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우리가 유명한 만민 공동회라는 지금으로 치면 촛불 집회, 민중 집회를 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의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다 외워야 되는데 이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질문하면 돼요. 이건 세트로 다 외워야 돼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한 가지가 빠졌네. 자강개혁. 독립신문 발행했고 독립문 만들었고 만민공동회, 관미란 건 공무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로 보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로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도 다시 을미 사변, 을미 개혁. 세 번째 아관 파청. 네 번째 독립협회.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개화의 내용에서 이때는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 을미사변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독립협회 끊임없는 요구 덕분에 고종이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고종의 황궁. 고종이 돌아와서 바로 뭘 하게 되냐면 고종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황제 즉위. 나는 이제 황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 제국이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비슷한 이 대한제국이란 말을 처음으로 쓰게 돼요. 이때 이제부터는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는 황제고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이다. 누구도 건들리지 말아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광무개혁이에요. 광무라는 건 고종의 연호입니다. 연호.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나름대로 그 고종이 스스로 했던 개혁 정책입니다. 이건 좀 온건개화의 성격을 띠는데
네,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있었던 가보 개혁이나 을미 개혁이 일본에 의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되다 보니까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우리가 잘하겠다.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본신참, 옛구, 본받을 본, 옛 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전형적인 온건계화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고, 원수부는 그 군대를 통솔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고, 지계라는 걸 발급하게 됩니다. 지계는 그 토지 문서예요. 우리나라 근대 토지 문서, 근대적인 토지 문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종이 황제 즉위한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여기서 보면 안 본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항일 활동을 나름대로는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1910년 이때 1910년이 되면 이때를 국권 피탈. 국권 피탈이라는 건 국권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또는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적인 치욕이다. 경술국치. 또는 한일 병탄. 한일 합병조약. 한일 병합조약. 쉽게 말하면 1910년부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요. 고종 나름대로 황제 측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일본의 그 철저한 준비성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먼저 1904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조약으로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한일 의정서라는 걸 서로 체결하게 돼요. 한일 의정서. 따라해보죠.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군사기지 점거권.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군대를 파견해서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일본이 자기들 군부대를 우리나라에 마음껏 보낼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돼요. 그리고 1905년에 그 유명한 을사 늑약. 원래는 을사 조약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랑 일본과 맺었던 그 강제성, 불법성을 이야기하는 늑약이란 말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 연도를 알면 좋아요. 통감을 파견하고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 내용. 이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그 어떤 나라와도 어떤 관계를 맺어도 우리나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다 일본의 허락을 받고 일본의 이 외교권을 가진 통감이 그거를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기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빼앗아 간 거나 거의 다름없죠.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거니까 외교권이라는 건. 그래서 이 통감이 그 외교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죠. 이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그 안중근한테
직접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때 이토 히로부미를 그 중국에 있는 하얼빈역에서 직접 죽이죠. 선생님은 이 하얼빈역에 가봤는데 하얼빈역에 가면 그 자리가 있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자리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가보세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점점 빼앗겨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지금 을사년입니다. 1905년 을사년. 자, 1907년은 정민년이에요. 정민년. 이건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외교권도 뺏기고 저는 일본한테 빼앗기는 걸 보고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헤이그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여러분 들어봤죠?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 회의. 예,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지금 일본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려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명을 이제 몰래 보내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한테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이제 일본 마음에 안 들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 이건 정민연이기 때문에 절민 7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저항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군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우리 기억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점점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 당시 1910년에 맺었던 조약 이름은 뭐냐면 한일 합병 조약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로 한일 합병 조약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그 옥쇄를 찍고 우리나라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한일 합병 조약에 도장을 찍는데 조선의 마지막 왕이 이제 고종이 퇴위된 이후 왕이 순종인데 이 순종이 끝까지 그 옥쇄를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옥쇄를 가져다가 찍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완용. 우리 친일파 하면 이완용 알죠? 그래서 이완용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뭐 친일파 뭐 한둘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항일 의병 활동.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의병이란 건 군인은 아닌데 일반 백성들이 의로운 뜻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키는 걸 의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3번의 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을미을사정미, 을미을사정미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지금 외워보세요. 을미을사정미 시작. 을미을사정미, 을미을사정미. 여기다 정리를 하자면 뭐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 표를 보면 돼요. 자, 을미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을미년 바로 이때입니다. 을미년. 그래서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을미사변 때 그 명성황후가 죽잖아요. 명성황후 시해와 을미개혁 때 있었던 단발령. 그래서 보통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 을사조약 때문에. 알겠죠? 정미의병은 왜 일어났냐? 정미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그렇죠.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났는데 이 정미의병이 그래서 그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여기 의병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잠깐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 피탈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제 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 안 한 건데 여기 밑에 내용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쭉쭉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제,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 한성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라는 건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선생님이 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의 전신 소학교가 등장하게 돼요. 그 을미개혁에서 중요한 건 단발령. 그리고 이 당시에 다른 나라로 이 개화를 배워오기 위해서 해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냈다. 알고 있어야 되고 통리기무하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 기구입니다. 청나라 개혁을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별기구는 신식군인. 위정척사운동은 아까 말했던 척사운동, 척화운동 중에 하나예요. 양반들, 선비들,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통상수교에 거부하고 개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운동을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면서 최초의 사립학교였던 원산학사, 최초로 공립학교로서 영어 교육을 했던 유경공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내용들이어서 이제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항일 운동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 가니까 아까 말했던 의병 활동이 있었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항일 운동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어나요. 뭐 안중근 같은 사람이 혼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의병 활동은 말 그대로 낫 들고 뭐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서 하는 걸 의병 활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 중에 여러분 학교 오기 전이나 학교 있을 때 미스터 선샤인이란 드라마 봤어요 혹시? 본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의병들의 내용, 이 당시 있었던 의병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꼭 싸우는 거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가르쳐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 수준이나 산업 수준을 발전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이 신민회예요. 신민회. 이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건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냥 세트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민회가 나중에 무장투쟁을 지원하게 된다. 무장투쟁. 그래서 남만주 삼원부에 있는 이 신흥 강습소라는 걸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대한매일 신보라는 곳에서 그
일본에 대항한 글을 많이 썼어요. 항일 논조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국채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광고를 많이 해주고 국채보상 운동은 여러분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되면서 일본에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빚진 것 때문에 결국 수많은 조약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빚을 갚아버리자. 돈 모아서.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방공령은 방어한다. 쌀 국자예요. 그래서 쌀을 방어하는 건데 이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 거래가 많아지면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돼요. 자기들이 수입을 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공령이라는 건 뭐냐면 쌀 수출 금지령이에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뭐 관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쌀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게 되면 쌀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쌀이 국내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올라가게 되니까 그 쌀 수출을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쌀 수출을 막는 방법이 이제 방공령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면 더 이상 일본 상인들이 그걸 못 사가게 되거든요. 그럼 방공령이라는 걸 또 하게 됐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차단까지 해서 우리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또 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안으로는 왕권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잘 배웠던 사람들은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살인들에 의해서 일당 또는 일당, 일가 독재가 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의 당이 몇 가문이 독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일단 폐지하고 그리고 살인들이 본거지였던 서원을 또 많이 폐지하고 그리고 왕권을 한번 그 왕위를 한번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리모델링 중건한다는 거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때 고액 화폐였던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고 원납전이라는 건 원에서 납부한다는 뜻인데 양반들에게서 강제로 이 기부금을 받게 됩니다. 기부 원납전이라는 거. 근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 양반들의 미움을 많이 사가서 탄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삼정 우리 삼정 그 배웠죠? 조선시대 내야 되는 세금 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균형법을 좀 더 확대해서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거 그리고 환정은 환곡제도라고 했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건데 그 세도 정치 때 환곡제도에서 제일 비리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을 때 이제 관아에서 그거를 이자를 엄청나게 매기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면 그냥 그 창고, 이 창은 창고 할 때 그 창인데 이 창고 관리를 우리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해라. 민간에서 스스로 해봐라 라는 게 사창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창제도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세금제도에서는 양전이라는 건 전국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했죠. 은결이라는 건 숨어있는 땅인데 신고하지 않고도 갖고 있는 땅을 다 찾아내서 다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러 번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자,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지금 3시 20분이니까